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녁 미팅을 맡게 된 수법통합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린 논문들은 뇌졸중 바이오마커를 조사하는 논문에 대해서 3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Theory Driven EEG Indexes for Tracking Motor Recovery and Predicting the Effects of Hybridizing TDCS with Mirror Therapy in Stroke Patients로 해당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euro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이라는 저널에 기재가 된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5.2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논문 저널입니다. 뇌졸중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장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재활 분야에서는 신경조절 기법, 특히 거울치료와 TDCS가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울치료와 TDCS는 각각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TDCS가 운동 피질 흥분성을 높여서 거울치료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TDCS를 어느 위치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과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EEG 지표는 어떤 건지입니다. TDCS 효과를 최적화하려면 자극 위치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M1이라고 부르는 1차 운동 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뇌졸중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전 운동 피질인 PMC는 독립적인 피질 척수로 기여도가 크고 TDCS 적용 시 강력한 신경 가독성을 유도할 수 있어 대안적인 자극 부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PMC는 거울 뉴런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어 거울 치료와의 시너지가 좋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적절한 운동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운동 학습과 인지기능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EEG 지표들은 운동 관련 신경 과정을 잘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유발전이나 주파수 대역 지표가 사지 기능 회복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에서 특정 EEG 성분의 결핍은 불필요한 감각 억제 실패로 해석되었고, 이는 보행 균형 능력의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운동 회복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게이팅 바이 이니비션 모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효율적인 운동 생성은 운동 영역에서는 알파 활동이 감소하고 비운동 영역에서는 알파 활동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알파 파워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면 심리 운동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PMC는 이 모델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에 PMC를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EEG 알파 지표는 치료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TDCS와 거울 치료를 EEG와 함께 결합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PMC와 M1의 알파 대역 연결성이 회복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해당 저자의 선행 연구에서도 PMC DCS 후 알파 파워와 일상 활동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측도엽 알파 활성과 기초 운동 기능 회복 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TDCS와 거울 치료를 결합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PMC, M1, 쉔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고, 훈련 전과 후 그리고 추적평가 시점에서 포글마이어 점수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EEG 알파 지표를 통해 신경 생략적 변화를 확인했는데, 특히 PMC 자극에서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 치료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PMC는 M1이 손상되었을 때 기능을 보상하는 핵심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회복 유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훈련 직후와 3개월 후 EEG 변화와 행동 개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게이팅 바이 이니비션 모델이 임상적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EEG 지표가 미래의 기능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파 활동의 분포가 개인의 기초 심리 운동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훈련 전에 측정한 EEG 패턴이 이후 회복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피험자는 36명의 뇌졸중 환자가 모집되었습니다. 피험자 선발 조건은 나이가 45에서 85세 사이여야 되고, 푸글마이어 점수가 18에서 56 사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을 중등도 및 뇌 손상 위치를 기준으로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푸글마이어 점수가 41에서 56이면 중증, 18에서 40이면 경도로 나뉘었고, 왼쪽 병변이냐 오른쪽 병변이냐로 또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그룹에서 각 그룹별로 랜덤으로 M1 TDCS 그룹, PMC TDCS 그룹, 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손상 정도와 위치가 그룹별로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실험 순서는 우선 푸글마이어 평가와 EEG 과제를 진행합니다. EEG 과제는 화살표 방향에 맞춰 키보드를 누르는 간단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별 자극 위치에 TDCS를 인가받고 거울 치료 후 기능적 과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거울 치료는 거울로 정상인 한쪽 면만 보여주며 해당 손이 마비된 팔인 것으로 상상하면서 양팔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동작은 손목 수축 2완, 그리고 팔꿈치 수축 2완, 핀 꽂기, 카드 뒤집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능적 과제 훈련은 실생활과 관련된 동작 훈련을 진행했고, 컵 잡기, 수건 짜기, 양손으로 그릇 잡고 숟가락질하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훈련 전에 진행했던 푸글마이어 평가와 EEG 과제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3달 후에 또 다시 푸글마이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TDCS는 스타스팀이라는 장비를 통해 인가되었습니다. M1 그룹은 C3, C4 중 병변 측에 에노드 정극을 붙이고 FP1, FP2 중 병변이 아닌 쪽에 캐소드 정극을 붙였습니다. PMC 그룹은 C3, C4보다 전방 2.5cm 부근의 병변 측에 에노드 정극을, FP1과 FP2 중 병변이 아닌 쪽에 캐소드 정극을 붙였습니다. 쉔은 처음 15초간 2mA 강도로 자극하다가 30초 동안 서서히 0mA로 줄였다고 합니다. 자극은 모두 2mA였고 앞서 언급드렸듯 한 번 할 때 20분, 4주 동안 20번 진행됐습니다. EEG는 텐테니 시스템에 의거한 32개의 채널을 사용했고 레퍼런스는 마스토이드 샘플링 레이트 500Hz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EEG 잠처리는 우선 밴드패스를 0.5에서 40Hz로 적용해준 후 움직임 시작을 기준으로 -1에서 1초로 에폭을 진행하고 재참조 이후에 ICA로 눈 관련된 자극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EEG 분석은 병변이 마비되지 않은 손을 사용한 트라이얼만 분석을 진행했고 타임 프리퀀시 디컴포지션 분석을 웨이블렛을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기초 특성 결과입니다. 세 그룹 간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이는 즉 이제 무작위 배정이 잘 이루어졌고 세 집단이 모두 동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각 그룹에서 훈련 전후 그리고 3개월 후에 푸글마이어 점수 결과입니다. FMAUE인 상지 전체 기능 먼저 보면 PMC의 경우 훈련 직후 기능이 향상되고 3개월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1의 경우엔 훈련 직후 향상됐지만 3개월 후에는 감소했고 쉔에서도 훈련 직후에 향상됐지만 3개월 이후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 결과도 유의했고 이는 PMC 그룹만 장기적으로 기능 향상이 유지됐음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손이나 손목, 협응력 간에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EEG 알파 밴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알파 레이시오 결과 먼저 보면 PMC 그룹의 경우 훈련 전보다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M1 그리고 샘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센트럴과 템포럴에서의 알파 파워도 그룹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PMC 그룹에서의 알파 파워 변화량과 운동 기능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알파 비율 변화와 센트럴 알파 파워 변화는 운동 기능 변화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템포럴의 알파 파워 변화량과 운동 기능 변화량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PMC TDCS와 거울 치료를 함께 진행했을 때 훈련 직후뿐 아니라 3개월 이후에서도 상지 기능 회복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1 TDCS와 샘 TDCS는 단기적 향상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지 않았고 EEG 분석에서 PMC 그룹만 알파 비율 증가 및 측두부 알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측두부 알파 증가가 기능 회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회복의 신경 생리학적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PMC는 최적의 TDCS 자극 부위이며 EEG 알파 지표는 장기적 운동 회복 예측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논문은 Cross Frequency Coupling as a Biomarker for Early Stroke Recovery 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Neuro Rehabilitation and Neural Repair 라는 저널에 기재가 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7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뇌 회복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EG는 뇌의 진동 활동을 잘 보여주며 기존 연구에서 특정 뇌 영역과 주파수의 동기화가 기능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단일 주파수 변화뿐 아니라 서로 다른 주파수 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중 Phase Amplitude Coupling이라는 PAC 분석은 저주파의 위상이 고주파의 진폭을 조절하는 현상인데 이전 연구에서는 세타 감마 커플링이 회복과 관련이 있고 전두엽 영역의 델타 리듬이 운동 영역의 베타 리듬을 조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PFC의 델타는 주의, 작업기억, 의사결정 같은 인지기능과 연결되어 있어 운동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기존의 우울증 불안 환자 연구와 뇌졸중에서의 델타 베타 진동 연구를 바탕으로 PFC와 M1 간의 델타 베타 PAC를 측정했습니다. 환자와 대조군에서 안정시와 과제 수행시 EEG를 기록하여 비교했는데 저자는 과제 수행시 더 높은 결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한 손상된 팔로 과제를 수행할 때는 보상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결합이 더 크지만 회복이 진행되면 그 크기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30명의 뇌졸중 환자와 17명의 정상 대조군이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은 아래와 같이 3분 동안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측정하고 최대 악력의 80% 힘을 주는 이소메틱 그립을 EEG를 측정하면서 두 세션 스무 트라이얼 진행했습니다. 악력은 쉽게 조절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으로 현재 힘 정도를 시각화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푸글마이어와 ARAT를 진행했습니다. 환자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재활병원 입원 전과 후 총 2차례 진행하고 정상인은 한 번만 진행했으며 푸글마이어와 ARAT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EG는 1020 시스템에 의거한 256개의 전극을 사용하고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전처리는 우선 0.5에서 50Hz로 밴드패스를 진행하고 CAR을 적용해준 후 ICA로 눈 관련된 잡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분석은 페이스 앰플리튜드 커플링이라는 PAC 분석을 진행을 했고 PFC에서 델타 파워를 추출하고 M1에서 베타 파워를 추출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인구 통계 및 운동 기능 점수 결과입니다. 환자들은 모두 재활병원 입원 전 대비 후에 운동 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됐고 손상 측 악력이 유의미하게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FC와 M1 간의 PAC 결과입니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레스트 대비 악력 테스트를 진행할 때 PAC가 증가하며 과제를 수행할 경우 더 높은 인지운동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첫 번째 방문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땐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태스크에서 PAC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이는 환자군의 경우 손상 극복을 위해 보상적 신경 메커니즘이 더 강하게 복원되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도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PAC가 유의미하게 높지만 첫 번째 방문보다 대조군과의 차이가 줄었고 정상 패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PAC 결과를 손상과 비손상 팔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입니다. 대조군의 경우 양손 간의 PAC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뇌졸중 환자는 첫 번째 방문 때 손상된 측의 팔이 PAC가 유의미하게 높고 대조군보다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여전히 손상된 팔이 PAC가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양손 간의 차이는 줄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재활이 완벽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PAC의 공간 분포를 토포맵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검은 점은 유의한 차이가 나는 채널을 나타냅니다. 레스트와 비손상손 악력 태스크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상된 손 악력 태스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방문 때 PFC와 전두 영역 중심으로 PAC가 강하게 증가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감소했습니다. 해당 결과도 마찬가지로 재활 전에는 손상된 팔 사용 시 전두 운동 네트워크가 과하게 활성되고 재활 이후 회복 패턴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뇌졸중 환자에서는 PFC의 델타 그리고 M1의 베타 PAC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손상된 팔을 사용할 때 더 두드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AC는 감소하며 정상의 패턴에 점차 가까워졌는데 이는 회복 과정에서의 신경 생리학적 정상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델타 베타 PAC가 뇌졸중 초기 회복의 바이오마커로서 이후의 예측과 맞춤형 재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Quantitative EEG as a Biomarker in Evaluating Post-Stroke Depression으로 해당 논문은 Diagnostics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3, Medicine General and Internal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뇌졸중은 고령층에서 흔한 사망 원인으로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신경정신적 합병증을 남깁니다. 이 중 뇌졸중 후 우울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회복 지연과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함에도 불구하고 잘 진단되지 않고 발병 3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임상에서는 불안, 우울을 측정하는 HADS 설문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도구가 정량 뇌파 검사인 QEEG라고 합니다. QEEG는 뇌의 주파수 대역과 파워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우울증과 관련된 전두엽 활동 저하나 주파수 비대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델타 알파 비율 같이 혼합 주파수 지표는 뇌졸중 예후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PSD에 가능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탐구하고 불안과 우울 설문지인 HADS 척도의 진단적 유효성도 함께 평가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 57명이 실험에 참가했었고 뇌졸중 발병 후 1에서 4개월 시점에 첫 번째 실험을 진행했고 약 3개월 이후에 동일한 실험을 또 한 번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임하기 전 불안과 우울 설문지인 HADS를 진행했고 EOEC 각각 5분씩 그리고 인지거지 10분 그리고 다시 EOEC 5분씩 진행했습니다. 인지거지는 총 3가지가 진행됐는데 첫 번째는 리액션 타임 인덱스로 반응 속도를 평가하는 인지과제입니다. 화면의 점이 무작위 위치에 나타나고 참가자는 이를 빠르게 터치하는 단순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One Touch Stockings of Cambridge라고 왼쪽 그림과 같이 위아래로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두 그림을 같게 하려면 아래 그림의 공을 몇 번 움직여야 하는지 숫자를 맞추는 인지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Paired Associates Learning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상자가 나타나고 그 상자에 그림들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후에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이 어느 상자에서 나왔었는지 맞추는 과제입니다. EEG는 1010 시스템에 의거한 32개의 채널을 사용했고 1024Hz로 샘플링 레이스로 수정되었습니다. 전처리는 우선 512Hz로 다운샘플을 진행하고 0.5에서 40Hz로 밴드패스를 적용해준 후 ICA를 통해 눈 관련된 움직임을 제거했습니다. EEG 분석은 FFT 분석을 진행하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파워를 추출한 뒤 DTABR이라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델타 플러스 세타 지표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먼저 우울 불안 설문지인 HADS 결과를 먼저 보면 첫 방문 때에는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대다수는 경도였고 중증 이상은 드물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울이 없는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테이블 3, 4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때의 ADS 점수와 DTABR 간의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COG 2, 3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인지 데스크를 나타냅니다. 두 가지 태스크 모두 첫 번째 방문 때 글로벌 DTABR이 우울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둘 다 전두엽 DTABR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 발병 초기엔 전체 뇌에서 느림파가 증가함을 뜻하고 네트워크 전반의 비효율적 활성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뇌가 재조직을 진행하면서 PST 패턴이 변화하고 QEEG는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테이블 5는 첫 번째 인지 과제를 진행했을 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모두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지 과제가 단순히 반응 속도를 보는 과제이기에 고차원 인지 부하가 되는 과제가 아니라서 우울 점수와 주파수 파워 비율 간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6은 인지 과제별 DTABR 값 평균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방문 대비 두 번째 방문 때 값이 감소하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림파의 비중이 줄어듦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PSD 환자들은
특히 인지 과제 수행 시 느림파, 우세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우울 정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PSD와 QEEG 지표의 관계가 전반적 둔화에서 국소적 변화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뇌가 회복과 재조직 과정을 거치면서 PSD의 신경 생리학적 기전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QEEG는 HADS 같은 설문 평가를 보완하는 객관적 도구로서 PSD의 조기 발견과 추적 관찰에 임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